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의 한 신학교 교수가 과거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상대 여성의 딸들까지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성의 자녀들은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떠나보낸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쌀쌀했죠. 완연한 가을입니다. 자,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오는 그거,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 자, 내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105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여의도 주변 도로는 다 통제한다니까 이 근처 지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굳이 여의도까지 가셔가지고 100만 인파 틈에서 이거 보실 필요 있습니까? 예, 당장 JTBC 사옥 근처 저 상암 하늘공원 가시면은 그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자, 그럼 이 네 분 중에 나도 내일 저기 갈 거다 손. 아,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좋습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헨티나에서도 열심히 사반 봅니다 하신 파블로 정님, 최근에 사반 입문한 고모 정자연 여사 사랑해요 하신 정성한님, LA 오렌지 카운티 삽니다. 여기 신나는 에어로빅 조영미 원장, 친구 남주연도 모두 사반 가족이에요 하신 유영아님, 시각장애인입니다. 함께 맹학교에서 수업받는 진희 언니, 에란 언니 힘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김현숙님,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예쁜 꽃 심어놨는데 누가 뿌리째 다 뽑아갔어요 하신 나금화님, 지난 27일 오전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청량리 미주상가 경비원분을 CPR로 살려낸 강병각 씨를 칭찬합니다 하신 윤종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유바.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손님과 도둑 사이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에 입장하는 손님입니다. 예, 무엇을 사러 오셨을까요? 자, 계산대에 지금 물건을 지금 올리고, 자, 지금 쓰레기 봉투 사러 오셨구나. 사장님 쓰레기 봉투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 저렇게 봉투를 챙겨주고 이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자, 사탕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여성 뒤에 서가지고 사탕을 건네고 현금을 꺼내서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순간 손을 주목해서 손을 막 꼼지락. 자, 그 가게를 나가는데 저 보세요, 손에 노란색 물체, 바로 레기레기 쓰레기 봉투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를 쓱싹한 거예요? 네, 챙긴 겁니다. 저게 지난 4일 오전 경기 수원의 한 마트인데요. 일단 먼저 온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고 몇 가지 가벼운 것들은 직접 챙겨가고 휴지, 이런 쌀, 이런 무거운 것들은 배달을 맡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쓰레기 봉투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걸 꺼내서 이렇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외부 진열대에서 사탕 한 봉지 골라서 들어온 한 남성이 현금으로 빠르게 결제를 합니다. 그러더니 쓰레기 봉투랑 사탕을 같이 집어서 슬쩍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챙겨갔나 보다 했고요. 여성 손님 입장에서는 배달로 오나 보다 했는데, 이 쓰레기 봉투 누락된 걸 알고 뒤늦게 CCTV를 돌려봤는데 저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게 워낙 소액입니다. 1,600원어치였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경찰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따끔하게 한마디만. 저러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 한다고요. 정말 혼납니다.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끼 가져와 휙휙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골목에서 세차를 하는 남성. 자, 그 뒤로 걸어오는 저 제보자. 아, 차가워! 아, 튀었잖아요, 물! 자, 결국 두 사람 사이 다툼으로 번지고
세차하던 남성이 갑자기 뭘 들고 나왔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끼였습니다. 도끼를 저렇게 휙휙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니까 제보자가 멀리 저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뭐라고 하죠. 자, 다시 자기 차에 타더니 그냥 가는 건가요? 설마 도망가려고? 자, 제보자가 지금 차를 뒤쫓고 있는데 결국 저렇게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 흉기난동 진짜 언제쯤 이게 잦아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기 지금 9월 24일 경기도 시흥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회사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손세차하던 중에 길 가던 동네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좀 붙었는데 그 실랑이까지는 좋은데 자신의 회사로 들어가더니만 이 양손 도끼를 벌목용 양손 도끼입니다. 어휴.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제보자한테 손에 가해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부상은 피해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남성이 차량에 탑승했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주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차장 가서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주랭랑은 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보자가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왜? CCTV에 차량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주한 남성을 소환해서 뭘 이끌었냐면 특수 폭행이요. 왜냐하면 도끼를 들었지 않습니까? 특수 폭행으로 이끌어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거든요. 송치하는데 아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걸 같은데 구속 수사를 했으면 싶은 마음인데 저도 흉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냥 불구속 송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봐서는 불구속 송치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빨래방에 홀로 남아서 점점점입니다. 자, 한적한 무인 점포 빨래방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장면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입니다. 아저씨, 빨래방에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자, 일단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는데 파란 옷을 입은 저 노인 빨래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자, 의자에 앉더니 혼자가 되니까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짓을. 자,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관 결국 그 노인 잡았습니다. 자, 이런 짓 하는 사람들요,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 경찰한테 이랬을 거예요. 아이, 혼자 있을 때 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요? 라고요. 네, 저게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경찰이 도보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인 빨래방 사장인 여성이 다가와서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과 함께 CCTV를 돌려봤는데 80대 노인 남성이 저 빨래방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가만히 있더니 혼자 남게 되니까 음란 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성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찾아가서 저 남성을 만나서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는데요. CCTV 영상 들이대니까 결국 범행 인정했고요. 검거가 됐습니다. 아유, 진짜. 아니, 소장님,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좀 아니, 그냥 조심해가지고.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뭐 심리를 분석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하면 그 빨래방은 모두가 다 쓰는 공간인데 혼자서 저렇게 하신다고 해도 누가 또 여성이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조심하시고 남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편하기도 하실 뿐더러 무섭지 않을까요? 저러고 있으면 진짜. 다음 이어가죠. 상자에 뚫린 숨구멍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컴컴한 밤 행한 저 길목입니다. 한 남성이 옆 농장을 유심히 보더니 커다란 상자 쪽으로 하죠.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상자를 들어 올려서 옆 농장 담벼락 안으로 저거를 힘겹게 탁 얹어 놓습니다. 자,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귀여운 댕댕이가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소장님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거 버리고 간 거예요. 어리고 건강할 때는 아유, 내 새끼 예쁜 새끼 뭐 내 아이 이러다가 늙고 병드니까 아유, 귀찮아 버려야지. 네, 너무 속상한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성남에서 어떤 남자가 남의 농장을 저렇게 이렇게 몰래 보더니 저렇게 상자를 갖다가 탁 버립니다.
뭐 쓰레기라도 있나 아니면 무슨 물건이 있나라고 보고 이제 농장 주인이신가 봐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8살 된 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8살 되면 꽤 오래 같이 살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린 겁니다. 왜 버렸을까 보니까 한쪽 눈에는 백내장이 있었고 또 귀에는 귀병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우리 집에 이미 강아지가 4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개가 병들고 나서 딱 버리는 이 사람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미 지문도 다 감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여운 강아지 지금은 쉘터에서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강아지 사진. 예. 자, 이 강아지를 좀 보시고 말이죠. 아, 이 녀석 지금 뭐 유기견 센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예. 강아지 사진. 자, 이 강아지 보시고 아유, 저 녀석 내가 좀 키우고 싶다 싶으신 분은 뭔가 강한 인연을 느끼신 분은 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킥보드 폭주족 활개입니다. 자,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보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도로 한복판을 종횡무진 주행하는 킥보드입니다. 자, 경찰관 앞에서 단속을 피해서 저렇게 요리조리 묘기 부리듯 사람들 여기저기서 와 대박이다 하는 소리 들리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헬멧을 쓰지 않은 두 사람이 저렇게 아이고 묘기를 부리고 있어요. 한쪽 다리 올리고 나 잡아봐라 막 경찰관을 비웃든 말이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가는데 저 모습 본 사람들 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습니다. 자, 제가 장담컨대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창에 아우 저것들 그냥 테이저건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 하는 거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 기자? 네, 보입니다. 어. 그냥 자, 박 위험하고 변호사님. 이런 글도 보이네요. 왜 저럴까요? 저 킥보드만 보이는데 사실은 저 영상에서는 오토바이나 승용차도 등장을 합니다.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예,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천절, 또 8.15 강복절, 3.1절 되면 저렇게 나와요. 애국심이 가장 생기는지. 그렇게 나와서 활개를 좀 치는 모습인데 난폭 운전을 하는 거죠.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150여 명이 이 폭주족들이 이제 그 구경을 하면서 사실은 이 여러 명들이 난폭 운전을 했고요. 결국은 15명을 난폭 운전죄, 도로교통법상에 또 무면허 운전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입건해 보니까 지명 수배자도 있습니다. 2명이 진짜요? 있고요. 음주 운전자도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자고 글쎄요, 좀 뭐 좋습니다.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또 경찰이 공권력을 좀 작동하는데도 메롱거리고 이런 아니, 것들은 자기들 문제가 타다 자기들 사고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되죠. 아, 그래도 안 그런가요? 되죠. 아, 그래도 안 그렇군요. 되죠. 경찰이 있는데요. 결국 경찰 영상 더 분석해서 관련자 있으면 더 입건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진짜 저러지 마세요.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새 아파트를 빌려준다고?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아직 입주도 안 한 새 아파트를 친구 커플에게 잠시 빌려주자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이 사연자 부부는요,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또 최근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새 아파트에는요, 지금 짐도 다 들어가 있고 가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만 입주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남편의 친구 커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 쪽이 남편의 친구인데요. 이 남편 친구 커플의 여자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는 장거리 커플입니다. 추석 맞아서 지방 사는 여자친구가 올라와서 2박 3일 동안 지내기로 했는데 이런 와중에 그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시설에 투숙하기는 싫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 전인데 혼자 살고 있는 남편 친구 집에서 살기도 싫다, 머물기도 싫다,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남편한테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해서 남편이 마침 우리 집 비어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고 잠깐 집을 빌려주면 어떻겠냐라고 이 사연자인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사실 이사한 뒤에 새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침구며 침대도 다 새 것으로 갖춰놨는데 2박 3일이나 남에게 먼저 빌려주기는 싫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친구끼리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지 않냐라고 나왔다는데 이런 상황 자신만 불편한 거냐면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어차피 우리도 곧 들어갈 건데 잠깐 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유난이니. 너 엄마도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3일만 잠깐 집 쓰고 거의 다시 나오겠다는데 지훈이 걔는 들어오도 걔 여자친구는 깨끗해. 그냥 빌려주자. 동그라미. 그렇군요. 이거 해주고 싶은데 진짜. 예? 아유,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참 싶은데. 심하네요. 예, 진짜. 예. 좋습니다. 다시 좀 덮어주세요. 예, 덮어주십시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나도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내 집, 내 침대, 내 방. 왜 생판 남인? 그 지훈이 딱 봐도 더럽던데 걔. 왜 그 친구한테 빌려줘? 아무리 친구라지만 오빠도 그렇고 그 친구도 너무 염치 없다. 진짜 왜 이렇게 살아? X. 예, 이건 뭐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새 분양 받아서 친구뿐만 아니라 단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친구의 애인이 와서 남이 새 집에 와가지고 친구 가라는 곳을 쓸 거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새 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모텔에 가거나 남친의 집에 가지 왜 친구의 새로 분양받은 집에 살려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거는 아내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저도 정말 좀 밖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뭐 가전이나 뭐 집안 물건 이런 거에 좀 털털한 편이에요. 너무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빌려주고도 싶은데 그 정말 아내 입장에서 새 집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 그 날을 꿈꾸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사는 거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처음 침대, 처음 가전, 처음 가구에 다른 여성이 와서 산다는 건 이거는 아니죠. 자, 저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나가주십시오. 헌집이라도 안 돼요. 진짜. 초가집이라도 안 됩니다. 왜 이걸 빌려줍니까? 같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상황이 좀 그래서 손님 방으로 사랑방 뭐 이런 데는 가능한데 우리 집을 지금 넘겨주고 간다고요? 나도 안 그걸 썼는데. 부탁하는 사람도 막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훈이. 지훈이 진짜 문제가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려는 남편은 더 문제가 있는 은배. 겁니다. 은배 씨. 그래서 아내의 말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이라면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소수를 좀 특이했잖아요. 이거 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화가 날라 그래요. 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구동성 혹시? 이구동성 X입니다. 진짜. 역시나. 일단 수현님 그냥 남편을 갈아치우시는 거 어떨까요? 하셨고요. 복사꽃 필무렵님 어이없는 억지를 부리네요. 남친 집도 숙박업소도 싫으면 찜질방이라도 가든지요 하셨습니다. 어쩔저쩔님 거절하는 법도 좀 배우라고 하세요. 남편분에게. 배상일님 남편분 이 방송 보고 정신 차리세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사건 반장 카카오톡 제보 채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북 경주 사시는 잠시만요. 박경아님이네요. 박경아님 보고 계시죠? 매일 아침 댕댕이 데리고 인근 공원 산책을 가신다고요? 이맘때 공원에는 여기저기 도토리가 막 우수수수수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겨울 나기를 앞둔 다람쥐, 청설모들의 먹이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가방이랑 봉지랑 거기다 도토리 주워가는 저 많은 사람들 보세요. 모를 수도 있지. 참 야박하게 뭐 이런 걸 또 제보를 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람쥐에게 양보하자, 불법이다, 도토리 줍지 마라 라는 현수막이 공원 곳곳에 걸려 있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고 참 도토리 못 먹는다고 굶으시나요? 좀 하셨네요.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매년 오는 독감 시즌이지만 올해는 왠지 더 걱정돼서 더 꼼꼼히 찾아봤죠. 아이도 나도 믿고 맞을 수 있는지. 독감 백신 알면 알수록 시크릿을 테트라. 부산의 한 신학교 교수가 과거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상대 여성의 딸들까지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요. 저희는 이 제보자분과 직접 어제부터 연결이 돼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보자분의 주장으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제보자가 중학생 시절에 얘기를 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20여 년 전이고요. 그 당시가 1990년도대 후반,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반년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집 안에는 피해자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모녀끼리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피해자는 어머니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전교 1등을 하지 못하거나 100점을 받지 못하면 항상 매를 들었다고 하고요. 방과 후에 친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가 내가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다. 이런 충격 사실을 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그 상대 남성이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의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딸의 학교 국어 선생하고 외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 동호회에서 두 사람 만났다고 하고요. 딸한테 이미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 데리고 데이트도 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 국어 선생님도 유부남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이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늘만이 허락한 뭐 그런 가사도 있긴 한데, 우리 사랑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게 했다라고 딸한테 얘기를 했고, 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엄마가 좀 괴롭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하고요. 이 대담해진 이 남자 교사 집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아휴, 참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학교 국어 교사 더 끔찍한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에는 팔뚝을 만지다든지 이런 스킨십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제일 이제 시작을 심하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날 앉아 있는데 뒤에 와서 껴안으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뭐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엄마 안 볼 때. 자, 피해자가 지금도 그 20년 전의 그 사건, 그 상황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 언급 일부러 피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선생이라는 사람 뭘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사실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수사 내용이 아닌데 당시에 해당 교사가 그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했다고 제보를 하셨는데요. 당시 그 엄마하고 교사하고 불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이제 그 방에서 돌아왔는데 그 피해자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안방에서 자기 엄마 즉 불륜을 하다가 남성 혼자서 속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당시 그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보자한테 나오더니 입맞춤을 하거나 또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엄마가 안 볼 때는 강제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맞다고 한다면은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렇게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와 불륜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성추행까지 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피해자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성추행을 엄마의 남자친구나 의붓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때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와 싸움이 날까 봐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께서는 그래서 아저씨가 성추행한 걸 얘기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아저씨하고 우리 엄마가 헤어질 텐데 헤어지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 헤어지면 엄마는 그 히스테리나 이런 걸 또 나한테 풀 거고 나는 학대를 당할 거니까 차라리 둘이 그냥 만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말이죠. 이 제보자가 처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글을 읽고 난 사람,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다 소설 쓰고 있네 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는 나만 참으면 된다. 엄마랑 엮이기 싫으니까 그래 니들끼리 잘 놀아라. 제발 나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심정으로 끔찍한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여동생도 그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이 6, 7년쯤 전에 친할머니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이 피해자에게 혹시 예전에 그 선생님이 언니에게 무슨 짓 했었냐, 나도 당했다 이렇게 털어놨던 거죠. 그 사건 당시에 여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쯤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여동생이 그 엄마랑 그 국어교사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사가 잠옷 소매 사이로 손을 넣어서는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니까 슬그머니 손을 뺐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중학생 언니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여동생도 그 작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한참 뒤에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악몽, 불길한 그 느낌, 냄새, 촉감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과거 이 국어 교사였다는 이 사람, 자,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지난달 이 피해자분, 제보자는 20년 전 중학교 교사,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상처를 줬다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누구신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상처가 있다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목소리를 들어도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절 모를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에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으시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렇게 전화를 하구나. 네가 이렇게 전화를 해. 자, 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연히 그 피해자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었는데 그 20년 지나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부산의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니까 한 교회 장로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협회 회장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그 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주님이 허락한 사랑 이거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륜을 하면서 성추행까지 했더니 작자가 어떻게 직책을 다 갖고 있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밝히면서 전화를 하니까 잠시 침묵을 하더니 그 교수가요.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구나.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수가 잘못을 반성도 하고 자기가 가졌던 직책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랬 것으로 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이 신학 교수는 그걸 다 박차버린 거죠. 자, 피해자가 원한 거는 진정어린 사과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니, 교수도 되시고 TV에도 나오시던데? 나 깜짝 놀랐네. 제 입에다가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니 던진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네 입에다가 흘렸다고? 내가 나한테만 그랬으면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냥 나 혼자만 그 기억 안고 살면 되니까. 뭐? 내 동생은 그때 12살, 13살이었어. 그거 있잖아. 내가 그게 네가 성이라는 걸 갖다 붙인다는 자체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세요? 당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장면과 그 냄새와 그 날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커서 만나서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점점 내 손길을 피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서 대한 게 아니었어. 대한 게 아니겠지. 그냥 엄마랑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흥분이 안 가라앉았나 보지. 아니에요? 힘들구나 지금 내가. 저는 늘 힘들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소장님. 네. 참 쉽지 않네요. 일단은 그런 일이 있어. 저희가 이제 뭐 그 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짐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진짜로 이 피해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성이라는 입에다가 무엇을 넣었고 그것을 성이라는 거에 이 갖다 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 이분이 인정을 하신 걸로 지금 이 녹취 파일로 들으면 그런 일은 있었다라는 것들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뭐 아이가 귀여워서 뭐 그냥 얼굴을 좀 갖다 댔다는 건지 뭔지 저도 이제 그 성이라는 거하고 연결한 너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신학교 교수는 지금 그 엄마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을 성추한 적은 결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녹취를 한 20분짜리인데요. 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이다.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달고서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반론도 받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통화 녹취 긴 풀 버전을 다 듣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너 20년 전에 너 나한테 뭐 했어? 너 나한테 이랬지? 아니란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욕하죠. 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예. 이 남성은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힘들다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뭐 사실 전체를 보면 그게 이제 그 개연성 있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성년자 때 어떤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죄는 한 10년 정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를 봤을 때 20년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추행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게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요. 또 민사도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 장로님이에요. 그런 일을 실제 안 하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사자분이 나온 그 기독교 방송에서의 모습도 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글도 쓰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지친 우리에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우리를 먹이실 주님을 만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이죠. 아니시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여성을 신고한 건 사진 한 장을 받은 딸.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온 60대 남편이 아내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 경찰은 여성을 방치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두 번째 영장 신청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를 흘리는 아내를 두고 나가버린 남편의 구속영장은 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자, 저희가 이거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었어요. 네, 이게 지난 5월 9일 저녁 6시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5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집에 60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렀는데 그때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의붓딸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외출을 해버렸고 당시에 의붓딸은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저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랑 이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자, 이겁니다, 박 변호사님. 의붓 아버지가 그 자기 함께 사는 아내 딸들에게, 의붓 딸들에게, 야, 네 엄마 쓰러졌다. 사진 딱 보내놓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내를 남겨놓고 테니스를 치러 가요. 자, 그런데 이게 추석 연휴 전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저희가 그때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사망할 때 책임이 있거나 사망을 의혹했다면 뭐 살인죄 같은 게 되지만 두어놨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유기 내지 유기치사죄 같은 게 성립할 보시죠, 수가 저거.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이 여성의 몸에 여러 가지 멍자국이나 피멍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상으로 혼자 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 옆구리나 뭐 허벅지 안쪽에도 뭔가 혈흔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남편의 폭행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7월 달에 버려놨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인과관계했다. 유기치사죄입니다. 유기치상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는 의학적 증거, 두부 손상 의학적 증거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이 반려됐고요. 2개월 정도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법의학 감정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유기죄로 영장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죠. 심사 후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 해서 남편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증거입니다. 자, 저 어머니의 따님들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짚어볼 텐데요. 따님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집안 곳곳에 피가 있었고 심지어 벽지에도 피가 그렇게 튀어 있었고 상들이 다 부서져 있었고 그렇게 혈흔이 남자있는데 그럼 집안을 제대로 둘러본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둘러보긴 한 건지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범죄 현장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최초 목격자인 새아버지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초동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화경찰서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틀 뒤인 11일에 재차 신고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인지수사로 내사 착수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사진을 받자마자 현장에 달려간 딸을 이 집안을 둘러봤더니 온갖 혈흔에 이게 막 있었다는데 정작 경찰 조사에선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딸이 이제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폭행이 외상이라는 것이 그 직계에서 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폭행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자해한 거 아닌다면은 의붓 아버지가 폭행을 했거나 제3자가 침입해서 폭행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찰이 이런 내용을 좀 간과해서 미흡하게 조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112 신고했을 때 아마 그 딸분이 부탁을 했나 봐요. 그 현장 사진을 잘 찍어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자기 어머니가 구조되는 사진 3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동하게 되면 사실은 현장을 자식 찍거든요. 여기에 빠졌고 당시에 사건 직후에 엄마 집을 갔더니 혈흔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가구들도 파손되고 있었는데도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수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집안을 둘러봤을 때는 어수선했지만은 당시에 폭행 의심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봤던 혈흔, 집안의 혈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됐던 걸까요? 자, 의붓 아버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월 9일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6월 8일에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수사 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혈흔이 있었는데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혈흔이나 이런 게 다 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사진에는 혈흔이 있었고 뭐 피가 타고 흐른 자국까지도 있었는데 밥상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 피가 있었는데 딱 하나에서만 혈흔 반응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혈흔이 다 음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는 피가 없었다는 게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초반에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보존됐었어야 되는 증거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압수수색 수사 자체가 너무 이제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여름에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가해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청소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겠죠? 자, 소장님, 그러면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뭔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성이 핏자국이 있는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휴대폰을 봤을 때 거기에도 pit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혈흔이 묻어 있어서 이걸 랩으로 아주 곱게 싸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경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2주 후에 가서 전달을 했더니 이미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경찰이 전화 와서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 달 이후에나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런 중요한 어떤 이 증거물조차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자, 일단 주장입니다. 자, 이 기자. 전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 배우자가 쓰러졌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야, 니네 엄마 쓰러졌다. 착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놓고 테니스 치러 갑니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적이 있어요. 네, 일단 본인 입으로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전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또 딸의 주장에 의하면 의붓 아버지가 굉장히 좀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도 이 어머니가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당시 입안이 찢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딸이 막 화를 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라고 해서 그때는 일단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에도 이미 이 어머니가 밥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목이 졸려서 손톱 자국까지 났고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의붓 아버지는 너희 엄마가 자해를 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나고 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결정이 나온 날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계세요. 어머니가 뭐 일어나서 어떻게 돼서 내가 됐다고 하면 뭐 살인 미수도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거의 4살 가까운 혼수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입원 가능 시간 자체가 6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상급병원이라면.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같은 데 좀 문의해 보니까 중범죄가 입증이 된다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뭔가 치료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중범죄가 뭐 6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좀 가슴이 답답하실지 짐작도 안 됩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떠나보낸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들 가족의 근황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 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어요. 네, 일단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에 이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인데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이 곧바로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1차 추돌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못 줄였습니다. 그리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고요.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다가 지하 통로로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 운전하던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이후에 이 운전한 여성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발생 때 전해드렸던 영상 그 이후에 복구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 가속 페달을 CDC 밟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과수의 결과가 나오니까 도연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차량이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연군의 아버지는 지난 1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조사에서 4, 5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3일 날 첫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켜지지 않은 제동등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도현이의 아버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어머니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처음 그 시작하는 그 시점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오는 장면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에서는 그 정차 중인데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국과수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에도 얘기를 했던 게 경찰 담당자랑 직접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등이 안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왔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제동등, 후미보조 제동등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도영군 아버님이 저희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지금 정상 주행 중이던 모습입니다. 차량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아래 양쪽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네요.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저 브레이크 등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도영군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쪽에 저 제동등이 들어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 감정사 역시도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하던 장치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정말로 저 당시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거라면 시속이 최소 125km 이상은 올라갔어야 하는데 최대 시속이 116km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진 회전수도 충돌 직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가속 페달을 정말 밟은 거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감정사의 의견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도영군 집 가족들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죠. 손자가 죽고 할머니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연군 가족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잘못은
제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재종업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이 재판이 5월 달에 열렸고요. 첫 변론기일이 열렸었는데 법정에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내 손자를 잃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울면서 내가 죄인이다, 손자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자, 도영군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아직도 좀 이게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보시죠. 와이프랑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가서 울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들어간 순간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경포 바닷가로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말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소장님 진짜 네. 세상에 그 아들 내외한테 지금 사파로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니들한테 너무 미안하. 아니 그 할머니 본인도 지금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시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중상을 입으셨던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 그 사위랑 딸 내외가 다 왔을 때 저렇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이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드러나는 거죠.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이제 오래 지내시다가 이 손자를 좀 돌봐주고자 이렇게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정말 죄인이 되신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이 보면은 뭐 사위한테는 사위한테대로 너무 미안하고 딸한테는 딸대로 너무 미안하고 손자를 생각하면 손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메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을 정말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아, 정말 어제 한블리 보시면서 저 내용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좀 떨쳐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여기서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며 찾아온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박 씨. 그런 박 씨를 몰아세운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의처증을 보이며 손찌검을 날리기 시작하더니 길거리에서 폭행까지 휘둘렀던 건데요. 끝내 이혼 서류를 접수했지만 숙려 기간 동안 새 아이를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한 박 씨. 그런데 정작 남편은 이 시간 동안 가정에 있는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손수해다 준 반찬을 상간녀와 먹으면서 아내에 대한 험담까지 쏟아냈던 남편. 상간녀 역시도 같은 엄마끼리 용서해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꼭 벌하고 싶다는 박 씨.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것도 큰애가 10살도 안 된 정말 어린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 박 씨는 30대고요. 현재 아이 3명이 8살, 6살, 4살입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였는데 연애 때는 별 문제도 없었고 결혼까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부터 이 남편이 뭔가 화나는 일만 생기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아이가 열이 치솟아서 급하게 회식 중인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길래 결국 박 씨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 또 술 냄새 나니까 내가 안방에서 애만 데리고 자겠다, 따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문짝을 때려서 부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선풍기를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렇게 주변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사람을 건드린다. 팀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업되는데요. 사실 둘째가 태어난 직후 두 사람은 사수하는 걸로 이제 다툼이 시작했는데 화가 난 박 씨가 옷방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와서 박 씨를 밀치더니 옆에 있던 가방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폭행이 올라갔던 거예요. 수위가 올라갔는데 그런 이제 폭행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그 아내가 박 씨가 이제 사과라고 그래도 회피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또 싸움이 있겠죠. 사전 다툼 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는 이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이제 위험하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뭐 입건 안 하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폭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예, 박 씨가 참지를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 후에 남편하고 또 얘기를 했다나 봐요. 그리고 뭐 충분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 이혼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참지 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서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네. 아,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폭력 성향을 보였던 남편이고 아이가 둘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어쨌든 셋째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 셋째 전에 또 유산을 한번 하시기도 하셨고 이 셋째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낳기로 했는데 낳고 나서 보니까 또 미숙아여서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저래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면 뭐 새로운 걸 좀 시작해봐.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면 어때? 보육교사 공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보육교사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공부도 하시면서 나중에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30대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폭력 성향이 있던 남편이 의처증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꼬박꼬박 물어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동기들 모임에 친구 전화번호도 알려주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 친구한테 전화해 이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동기들 회식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하. 그리고 그 나타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창피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내를 길바닥에서 그냥 휙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폭력을 이제 동기들 보는 데서 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별거를 선택하고요.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이제 뭐 재판 이혼 아니에요. 협의 이혼을 아마 하는 걸로 보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뭐 따로 살면서 본인이 좀 힘들기 때문에 식당 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 씨 입장에서 좀 근데 둘이 이제 별거돼 있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화도 조금 누그러지면서 또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이 박 씨를 남편이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그 고비를 넘지 못하셨어요. 제가 뭐 이 제보자 사연자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지가지한 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 남편이란 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자기들 불륜에 세우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우고 신나하니까요.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말을 지들끼리 후다닥 해요.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어디로 가 있을까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잖아. 집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비밀번호가 지금 저희 시아버지 집 비밀번호. 저희 전 남편이 저한테 숙려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식당에서 그 일당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 잠깐 나가서 일당 받아서 애들을 모두 키웠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는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만 그냥 가장 노릇을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키웠고 그 돈으로 애들 아빠 반찬이나 갖다 주고 밥 챙겨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준 반찬은 상간녀랑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안 사오던 친구가 사다 빵도 사오기도 하고 아이들 만나러 왔다가도 바로 가고 하니까는 이 박 씨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 휴대폰을 확인을 했더니 상간녀하고 같이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간단합니다. 상간녀도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있는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우자와의 잠자리라든지 또 그리고 이 박 씨에 대한 험담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희한하게도
그 박 씨 남편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사를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상간녀가 시부모님에게 시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 간다고 그리고 육아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복날인데 아버님 뭐 몸보심 시키자. 자기가 몸보심을 왜 시킵니까? 다음에 저기를. 그리고 또 와이프가 이렇게 자꾸 전화하냐. 자, 이런 말도 했어요. 와이프하고 잠자리 가는 거 싫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남편과 상간녀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서로의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저희 새끼가 혼자 슥 나와서 저를 딱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이모 보러 가서 엄마 화났지? 근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화 안 풀어주고 또 이모 그 이모 만나러 갔지? 그래서 엄마 또 화난 거지? 나 다 안다? 엄마 괜찮아. 수 있잖아. 저 그 말 듣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화내지 마. 자, 도저히 아이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 박 씨 제보자. 네. 결국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고요. 상간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꺼낸 첫 마디가 왜요? 상간녀 소송하시게요? 그럼 저도 상간남 소송하겠습니다. 하하. 이런 당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박 씨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식한테 안 부끄럽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박 씨 아이들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쪽도 엄마지 않냐. 같은 엄마끼리 용서 좀 해주시죠. 라면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이니까 상간녀 소송까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에서 2억 원 주면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 말을 구실 삼아서 합의를 종용했고 정신적 고통 받았다면서 오히려 이 제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각이 됐지만요. 끝까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왔고요.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도 박 씨 남편이 자기 이혼했다고 나를 속인 거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편 역시도요. 우리 어차피 이혼할 사이였잖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박 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이 다음에 벌어진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혼은 마쳤고요. 다만 이제 여성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뭐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금액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양육권하고 이건 다 가져왔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금액이 적었고 또 재판 중에 이 법원에서 하해 권고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해 권고 결정은 뭐냐면 판사가 중재안을 내서 이것을 줍니다.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같은 효력이 생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게 하해 권고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간녀 소송 중에 내려진 이 화해 권고 결정 이걸 계속 받아줘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계세요? 자, 가만히 있으면 하해 권고 결정대로 그냥 14일이 지나면 됩니다. 하해 권고 결정이 원래 5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1,500만 원 하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이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금액이 적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 근데 어린 아이들 셋을 지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죠. 이 문제가 이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법원 판사의 전권입니다. 판사가 이제 1,500의 하해 권고를 내렸다는 거는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극단적으로 많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또 이게 판결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해 권고 결정이 조금 불만이라면 이의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이 지금 이 제보자분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같은 여성인 제가 봐도 이 제보자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8살, 6살, 4살 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숙려제도 그 기간에도 남편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식당에 나가서 일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신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부당하게 다 겪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나 주변 환경이나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우리 제보자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남편분 너무 좀 뻔뻔하고 당당하시거든요.
아이 외도를 피는 것도 잘못했지만 그거를 아이들의 눈앞에서도 피고 시댁까지 그 여성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바람을 피는 정도면 어떤 아버지인지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보자 너무 힘드시겠는데 모두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김선자님이요. 다 같은 엄마라니요. 그런 말이 상간녀 입에서 나오다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하셨고요. 안녕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저런 말 해도 다 가슴속에 상처로 남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아유, 아무튼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남성을 매단 채 질주한 저 차량 무려 3.2km를 더 간 뒤에야 멈췄습니다. 70대 여성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사건은 30여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여성 운전자 충돌 사고가 벌어진 후에 주행랑을 쳤던 겁니다. 차량 위에 매달린 남성은요, 당시 사고 피해자인 트럭 운전자였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는 여성 운전자를 막기 위해서 차 위에 뛰어오르게 됐던 겁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이 여성은 차를 멈출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운전자의 변명이 더 기가 찹니다. 무슨 변명? 차량 기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유소에 빨리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요,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았는데 2,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자, 역시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이 과속을 하는 흰색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뒤쫓아가는데 이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차량으로 다가갔는데요. 열려져 있는 문 사이로 두 남성이 힘겹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19살 운전자였습니다. 탈출을 못했던 건데 당시에 호흡곤란까지 겪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뒤집힌 차량 밑에 깔려서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Please help us out. Please help us out. Yeah. Hey, man, stop moving. Stop moving. We're trying to get on it. Can you breathe? You're going to lift this car up right now. Yes, help. 1, 2, 3, push! 네, 경찰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보태서 이 차량을 들어 올렸고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자, 다음은 오스트리아로 가보시죠. 자, 돈벼락을 맞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하죠. 한 공항 할주로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과 대화를 나눈 모습인데요. 이 여성 갑자기 한 남성을 향해서 돈을 뿌립니다. 안 뿌리는데? 자, 지금 뿌리죠. 뿌렸어요. 자, 무려 800여만 원의 돈이 바람에 실려 감사합니다. 바닥에 흩어졌는데요. 하고 가져가야지. 남성은 돈을 또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 돈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까지 또 집어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부부입니다. 저 부부는 비행기 안에서 행패를 계속 부렸다고 해요.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내는 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 때문에 비행기는 우회 착륙을 했는데 세상에. 활주로에서도 저렇게 또 싸운 겁니다. 진상이에요. 저 부부 때문에 의도치 않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승객들 인근 호텔에서 머문 후 다음 날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즐거워야 할 놀이공원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성이 워터 슬라이드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저래? 자, 여성은 아이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고무보트가 뒤집히면서 여성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머나. 여성을 기둥을 잡은 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인데요. 거센 물결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끄러졌고 또 다른 고무보트와 함께 휩쓸려 가게 됩니다. 어쩝니까? 여성 그렇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지 공원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它有2艘船连在一起嘛，然后其中有后面一艘船上应该是坐着3个成年人，就导致他那个后面艘船那个体重过重嘛，然后在弯道口就造成了3辆。双方是有一点，但是不是很严重，他们是平安的。 천만다행입니다. 여성과 아이 현재 모두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또 한글날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날도 선선하니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 놀고 싶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